조선 숙종 36년 하늘이 무너진 듯한 대기근이 조선 팔도를 휩쓸고 있었다. 3년째 계속된 가뭄으로 논밭은 갈라져 먼지만 날리고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온 산하를 진동시켰다. 경상도 안동 깊숙한 산골 마을, 초가집 한 채에서 연기조차 나지 않는 굴뚝이 메마른 하늘을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집에는 농부 김덕수와 그의 아내 춘화, 그리고 9살 딸 보미와 갓 돌이 지난 아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가족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마지막 쌀 한 톨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아이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보미는 갓난 동생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만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기는 울 힘도 없어 보였다. 어머니, 배가 고프옵니다. 보미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릴 듯 가늘었다. 춘하는 35이지만 기근으로 인해 50대처럼 늙어 보였다. 남편 덕수는 며칠 전부터 일거리를 찾아 마을을 떠나 있었고 집에는 먹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보마. 어머니가 무엇이라도 구해오마. 춘화의 목소리에는 이미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인, 집에 계시면 나오십시오. 춘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사람이 온 것이다. 아이들을 사서 한양의 부잣집에 팔아넘긴다는 김판서였다.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의 기름진 얼굴에 비단 옷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이 가난한 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김판서라고 하오. 댁의 사정을 들었소. 아이들이 굶어 죽기 전에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겠소. 김판서의 말에 춘화의 손이 떨렸다. 보미가 어머니의 치마폭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무섭사옵니다. 김판서는 방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이런, 정말 딱하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말라갔으니. 부인, 오해하지 마시오. 나는 아이들을 구하러 온 것이오. 한양에 큰 부자가 있는데 후사가 없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오. 춘하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이들이 굶어 죽을 바에는 여자아이 하나의 쌀 2섬을 드리겠소. 그러면 나머지 가족은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것이오. 쌀 2섬이요? 춘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쌀 2섬이면 적어도 반년은 버틸 수 있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농사가 다시 될 때까지. 보미가 어머니의 치마를 당기며 물었다. 어머니, 이 아저씨가 왜 그러시는 겁니까? 김판서가 보미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참 예쁜 아이구나. 한양 가서 비단 옷 입고 맛있는 것 많이 먹으렴. 춘하가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보았다. 보마, 어머니가.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마을을 떠나 있던 남편 덕수가 들어왔다. 며칠간의 고생으로 더욱 야위어진 그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부인, 내가. 덕수가 김판서를 보며 멈춰섰다. 이 사람이 누구요? 나는 김판서라고 하오. 댁의 딸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려고. 덕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좋은 곳이라니. 우리 딸을 팔라는 것이요? 당장 나가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팔지 않소. 김판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보, 진정하시고 현실을 보시오. 지금 조선 팔도가 이 지경인데 언제 나아질지 아시오. 춘하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서방님,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부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김판서가 품에서 주머니를 꺼냈다. 은전들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쌀 2섬 외에도 은전 10량을 더 드리겠소. 그러면 1년은 넉넉히 버틸 수 있을 것이요. 춘하의 숨이 막혔다. 은전 10량. 덕수가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아니야. 절대 안 돼. 그때 봄이 품의 아기가 희미하게 울음소리를 냈다. 너무 배가 고파 울 힘도 없는 처량한 울음이었다. 춘하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방님, 둘째가 이미 그래도 안 돼. 김판서가 냉정하게 말했다. 생각해 보시오. 딸 하나가 희생하면 나머지 가족이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아이도 한양에서 잘 살게 될 것이요. 춘화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뼈만 남아 차갑기만 했다. 서방님, 우리가 다 죽으면 봄이도 어차피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날 밤 김판서는 근처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겠다며 떠났다. 내일 아침에 답을 듣겠다고 했다. 초가 집안은 죽음의 정적이 흘렀다. 덕수는 마루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부인, 내가 무능해서. 춘하가 서방님 옆에 앉았다. 서방님 탓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린 겁니다. 방에서는 봄이가 아기와 함께 잠들어 있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잠결에도 배고파 라는 말을 중얼거렸다. 춘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방님, 만약에 봄이를 보내면. 덕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서방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옵니까? 세 식구가 다 굶어 죽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방에서 봄이가 나왔다. 어머니, 아버지, 왜 싸우시옵니까? 춘허가 딸을 품에 안았다. 봄이의 몸은 정말로 뼈만 남아 있었다. 봄아, 어머니가 물어볼 게 있다. 부인, 덕수가 아내를 제지했다. 춘하가 남편을 무시하고 딸에게 말했다. 봄아, 만약에 네가 한양에 가서 큰 집에서 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냐? 봄이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한양 말이옵니까? 거기 가면 밥을 많이 주옵니까? 춘하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 맛있는 거 많이 줄 게다. 그럼 동생이랑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가시옵소서. 춘하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이는 아직 현실을 모르고 있었다. 봄아, 혹시 어머니가 못 가도 괜찮을까? 봄이가 놀라며 물었다. 왜 그러시옵니까? 왜 어머니가 못 가시옵니까? 그날 밤 춘하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딸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다. 9년 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 떠올랐다. 봄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새벽녘 덕수도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있었다.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덕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게요. 서방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주변 마을에서도 이런 일이 그렇다. 이미 근처 몇 개 마을에서도 아이들을 팔아넘긴 가정들이 있었다. 모두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덕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다. 내가 더 노력했다면 그만하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곧 김판서가 올 것이었다. 춘하가 부엌에서 마지막 남은 좁쌀로 죽을 끓였다. 가족 모두가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봄아, 일어나서 죽 먹자. 봄이가 일어나며 놀랐다. 어머니, 오늘은 죽이 있었사옵니까? 춘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특별한 날이라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죽을 먹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봄이만 맛있다며 죽을 먹었다. 어머니, 이 죽 정말 맛있사옵니다. 내일도 이런 죽 먹을 수 있사옵니까? 춘화가 숟가락을 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이른 아침 김판서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건장한 사내 둘을 데리고 왔다. 안녕하시오, 양반. 밤새 잘 생각해 보셨소? 덕수와 춘화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덕수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춘화의 눈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다. 춘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덕수가 아내를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안 됩니다. 우리 딸은 팔 수 없소. 김판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양반, 현실을 보시오. 지금 댁의 아기가 며칠 못 갈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았다. 갓난아기는 이미 숨이 약해져 있었다. 며칠 더 굶으면 정말 위험해질 것 같다. 춘화가 눈물을 흘리며 딸을 불렀다. 봄아, 이리 오너라. 왜 그러시옵니까, 어머니? 봄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김판서가 쌀가마와 은전 주머니를 내놓았다. 덕수의 주먹이 떨렸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오. 이 쌀과 돈이면 당분간은 살 수 있소. 그리고 딸아이는 한양에서 잘 살게 될 것이오. 춘화가 봄이를 안으며 말했다. 봄아, 어머니 말 잘 들어라. 봄이가 불안하게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시옵니까? 봄아, 너는 한양에 가서 살아야 해. 혼자 말이옵니까? 어머니는요? 춘화가 딸을 꼭 안았다. 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동생이랑 아버지랑 여기 있어야 한다. 봄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싫습니다. 나도 여기 있겠사옵니다. 덕수가 참다 못해 소리쳤다. 안 돼. 우리 딸은 절대 보낼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김판서의 부하들이 앞으로 나섰다. 이미 수십 번 겪은 일이라는 듯 익숙한 모습이었다. 양반,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소. 결정하시오. 그때 갓난아기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춘화가 황급히 아기를 안았다. 서방님, 둘째가. 아기의 숨이 점점 약해졌다. 기근으로 인한 영양실조가 극에 달한 것이었다. 춘화가 눈물을 쏟으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이제 정말. 덕수의 어깨가 축 떨어졌다. 그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김판서가 냉정하게 말했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이 아이도 위험하오. 춘화가 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봄아,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라. 어머니, 저 싫습니다. 가기 싫사옵니다. 봄이가 울부짖었지만 김판서의 부하들이 다가왔다. 자, 이제 가야지. 덕수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달려갔다. 봄아, 아버지가 꼭 데리러 갈게. 기다려라. 하지만 봄이는 이미 남자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싫습니다. 가기 싫사옵니다. 봄이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춘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봄아. 김판서가 약속한 쌀과 은전을 놓고 갔다. 하지만 그 무엇도 부모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다. 덕수가 쌀가마를 발로 찼다. 이런 것들 때문에 춘화는 계속 울고만 있었다. 아기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다. 서방님,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이옵니까? 부인,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보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김판서 일행은 보미를 데리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보미는 끝까지 부모를 불렀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메마른 바람만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실어날랐다. 길 위에서 보미는 계속 울었다. 김판서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만 울어라, 아가야. 한양 가서 좋은 집에서 살게 될 텐데. 저는 집에 가고 싶사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사옵니다. 김판서의 부하 중 하나가 보미에게 떡 한 조각을 주었다. 자, 이거 먹거라. 배고프지? 보미는 며칠 만에 보는 음식이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팠다. 어머니도 이런 떡 먹을 수 있을까요? 김판서가 거짓말로 대답했다. 그럼 너희 어머니도 지금쯤 맛있는 거 먹고 있을 게다. 보미가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마차가 계속 달렸다. 보미는 창밖으로 고향산을 바라보았다. 점점 멀어져 가는 고향이 가슴 아팠다. 어머니, 저 잘 살겠습니다. 빨리 와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한편 고향에서는 덕수와 춘화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쌀을 얻었지만 마음은 더욱 공허했다. 갓난아기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서방님,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것이옵니까? 덕수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확신이 없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모두들 덕수 부부를 동정하는 눈빛이었다. 덕수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하지만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춘화가 보미의 방에 들어가 딸의 옷을 꺼내 안았다. 보마, 어머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옷에서는 여전히 딸의 냄새가 났다. 춘화는 그 옷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덕수도 마당에서 보미와 함께 놀던 나무 인형을 발견했다. 손수 깎아 만들어준 인형이었다. 보마, 아버지가 꼭 찾으러 가마.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약속이었다. 한양이 어디에 있는지, 보미가 어디로 팔려갔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며칠 후 보미는 한양에 도착했다. 하지만 김판서가 약속했던 좋은 집은 없었다. 대신 보미는 기생집으로 팔려갔다. 기생집 주인 황마님이 보미를 보며 말했다. 어린 게 참 예쁘게 생겼구나. 몇 년 후에 쓸만하겠어. 보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어머니가 그리울 뿐이었다. 마님, 제가 언제 집에 갈 수 있사옵니까? 황마님이 차갑게 대답했다. 집, 여기가 네 집이다. 이제부터는 여기서 살아야 한다. 보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다른 기생들이 보미를 데리고 갔다. 모두들 어린 나이에 팔려온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얘야, 울어도 소용없어. 우리는 모두 돌아갈 집이 없다. 한 기생이 보미에게 말했다. 여기서 살려면 말 잘 들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더 힘들어져. 보미는 그제야 자신이 영영 집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달이 지났다. 보미는 기생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냈다. 매일 밤 어머니를 그리며 울었다.
고향에서는 덕수와 춘화가 여전히 딸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갓난아기는 조금씩 건강해졌지만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춘화가 매일 보미의 옷을 안고 울었다. 보마, 어머니가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덕수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여전히 마땅한 일이 없었다. 보미를 판 돈으로 연명하고 있었지만 그 돈도 얼마 남지 않았다. 부인, 내가 보미를 찾으러 가볼까 하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양까지 갈 돈도 방법도 없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김판서가 또 다른 마을에서 아이들을 사갔다는 것이었다. 덕수가 분노에 떨었다. 그 악마 같은 놈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도 그 악마에게 딸을 판 사람들이었다. 한양에서 보미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생집의 언니들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해 주었다. 보마, 너도 이제 알아야 해. 우리는 모두 팔려온 몸이야. 팔려왔다는 게 무슨 뜻이옵니까? 부모가 돈을 받고 우리를 판 거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 여기서 살아야 해. 보미의 세계가 무너졌다. 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팔아넘긴 것이었다. 어머니가 저를 팔았다는 말입니까?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모두 살기 위해서. 보미는 그날 밤 더욱 슬프게 울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도 함께 생겼다.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사옵니까? 기생집 언니가 보미를 달랬다. 보마, 네 부모도 마음이 아팠을 거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보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깊이 자리 잡았다. 몇 달이 더 지났다. 보미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기생집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어느 날 기생집에 새로운 소녀가 팔려왔다. 8살의 옥이라는 아이였다. 보미와 같은 처지였다. 옥이가 울며 물었다. 언니, 저도 집에 못 가옵니까? 보미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못 가.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돈 받고 팔았어. 이제 우리한테는 집이 없어. 옥이가 더욱 크게 울었다. 보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황마님이 보미를 불렀다. 보마, 이제 너도 나이가 들었으니 손님들 시중을 들어야 한다. 보미가 무슨 말인지 몰라 물었다. 시중 말이옵니까? 술 따라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런 거야. 보미는 그제야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공포가 밀려왔다. 저는 싫사옵니다. 황마님이 차갑게 말했다. 싫다고? 네가 여기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 네 부모가 받은 돈을 갚아야 하거든. 그날 밤 보미는 처음으로 진짜 절망을 느꼈다.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평생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같은 시기 고향에서는 더욱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보미를 판 돈이 떨어지자 덕수와 춘하는 다시 굶주리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갓난아기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약을 사줄 돈이 없었던 것이다. 서방님, 둘째가 또 춘하가 울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아기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부인, 우리가 보미를 팔아서 얻은 돈으로 둘째를 살렸는데 이제 그것도.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딸을 팔아서 아들을 살렸지만 결국 그 아들도 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며칠 후
갓난아기가 숨을 거두었다. 춘화가 아기를 품에 안고 울부짖었다. 내 아가, 내 아가야. 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딸도 잃고 아들도 잃었다. 무엇을 위해 그 모든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부인,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보미를 팔아넘긴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참담했다. 한양에서 보미는 이미 기생집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이제 11살이 된 그녀는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러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한 선비가 보미에게 물었다. 아가야, 넌 어디서 왔느냐? 보미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안동에서 왔사옵니다. 안동?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보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를 버렸사옵니다. 선비가 동정어린 눈으로 보미를 바라보았다. 참 안 됐구나. 보미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정말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것일까?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이유였든 자신은 이미 이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몸이 되었다. 그날 밤 보미는 오랜만에 부모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안고 있었다. 보마, 어머니가 미안하다. 보미가 꿈속에서 대답했다. 어머니, 저 보고 싶었사옵니까?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2해가 더 지났다. 보미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기생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구슬픈 노래, 실력 때문이었다. 어느 날 기생집에 낯익은 사람이 찾아왔다. 김판서였다. 그는 새로운 소녀들을 데려왔다. 보미가 김판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바로 자신을 이곳에 팔아넘긴 그 사람이었다. 아, 봄이구나. 많이 컸네. 잘 지내고 있느냐? 김판서가 마치 옛 친구를 만난 듯 말했다. 보미의 주먹이 떨렸다. 당신 때문에. 하지만 보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황마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판서가 보미에게 속삭였다. 네 부모 안부가 궁금하지 않으냐? 소식을 전해줄까? 보미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토록 원망했지만 여전히 부모님이 그리웠다.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옵니까? 김판서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글쎄, 네 동생이 죽었다더구나. 결국 소용없었지. 보미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동생이 죽었다고? 그럼 자신을 판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말인가? 거짓말이옵니다.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네 부모들도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게다. 김판서가 떠난 후 보미는 방에 혼자 앉아 울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동생도 죽었다는 것이다. 한편 고향에서는 덕수와 춘화가 깊은 자책에 빠져 있었다. 아들을 잃은 후 2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춘화가 보미의 옷을 안고 중얼거렸다. 보마, 어머니가 너를 팔아서 동생을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동생도. 덕수가 마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며칠째 계속 술만 마시고 있었다. 내가 무능해서 2 아이를 다 잃었어. 마을 사람들이 걱정되어 찾아왔지만 2사람은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이 소식을 전했다. 한양에서 온 기생들이 공연을 한다던데.
혹시 봄이가? 춘화의 눈이 반짝였다. 봄이가 한양에서 기생이 되었다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안동에서 팔려간 소녀가 있다고 들었소. 덕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봄이가 살아있다는 거야.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딸이 살아있다는 것은 기쁘지만 기생이 되었다는 것은 참담했다. 부인, 우리가 봄이를 그런 곳으로. 두 사람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운명의 장난인지 몇 달 후 그 기생단이 안동 근처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춘하와 덕수는 마지막 돈을 긁어 모아 공연을 보러 갔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소녀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은 확신했다. 그 아이가 바로 봄이었다. 봄이야. 우리 봄이야. 춘하가 울부짖었다. 봄이는 아름답게 자랐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부모는 뒤쪽에서 봄이를 기다렸다. 봄이가 그들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 아버지, 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4년 만의 재회였다. 춘하가 달려가 봄이를 안으려 했지만 봄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봄아, 어머니야.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어머니, 동생이 죽었다면서요. 춘하가 고개를 숙였다. 봄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저를 팔아놓고 미안하다고요? 봄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덕수가 앞으로 나섰다. 봄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용서요? 4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봄이의 말에 부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저는 이제 기생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게 부모님 때문이에요. 봄이의 말이 부모의 가슴을 찔렀다. 춘하가 울며 말했다. 봄아, 그때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단다. 모두 굶어 죽을 상황이었어. 그래서 저를 버린 거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 하지만 동생도 결국 그럼 아무 의미도 없었네요. 저만 희생된 거죠. 침묵이 흘렀다. 4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는 너무 깊었다. 덕수가 마지막으로 간청했다. 봄아,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갈게. 다시 가족이 되자. 봄이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요? 저를 돈 받고 판 사람들과 어떻게 가족이 되나요? 봄아, 그리고 이제 저는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합니다. 봄이가 돌아서려고 했다. 춘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봄아,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 봄이가 잠시 멈춰 섰다가 대답했다.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팔아넘기나요? 그 말을 남기고 봄이는 사라졌다.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봄아, 우리 봄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4년의 시간과 상처는 되돌릴 수 없었다. 그 후 몇 년이 더 지났다. 춘하와 덕수는 빈털터리가 되어 거지처럼 살았다. 두 아이를 모두 잃은 절망감에 삶의 의지를 잃었다. 춘하는 봄이를 그리워하며 매일 울다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에도 딸의 이름을 불렀다. 봄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덕수도 얼마 후 아내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결국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 한양에서 봄이는 유명한 기생이 되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구슬픈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가 있었다. 가끔 보미는 고향을 그리워했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다. 사랑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부모, 그리고 그 선택의 희생양이 된 딸. 시대가 만든 비극이자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슬픈 현실이었다.